최근 한국 무기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한몸에 받은 사건이 있었죠. 바로 폴란드 국군이 날 퍼레이드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서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FA-50 경전투기까지 전부 선보였습니다.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 같은 세계적으로 내로라 하는 첨단 무기들과 같은 도색을 칠하고 심지어는 그들보다도 훨씬 열띤 환영을 받으면서 한국산 무기들은 바르샤바 거리를 가로질렀는데요. 전문가들 누구나가 장차 유럽 최강의 군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폴란드군의 행사에서 그 중추로서 한국 무기가 소개된 것은 세계 방산 시장에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반갑지만은 않은 나라도 많았습니다. 한국 무기에 열등감이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든 한국에 패배한 자신들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싶어 했습니다. 방산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한테 명함도 못 내미는 일본이 그랬고, 최근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며 한국에게 처절하게 밀려난 독일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껏해야 폴란드 퍼레이드 관련 뉴스를 다루면서 졸렬하게 한국 무기가 나온 부분만 모조리 편집하는 정도밖에는 할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퍼레이드 이튿날인 8월 16일 일본의 야후 뉴스는 폴란드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루기는 했으나 일부러 레오파르트2 전차만 나오는 사진만을 골라서 삽입했습니다. 독일은 한술 더 떴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해외 대상 TV 방송국인 도이치벨레는 관련 뉴스를 송출하면서 폴란드 퍼레이드의 과정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담았는데도 한국 무기가 나오는 장면만큼은 의도적으로 전부 잘라냈던 것입니다. 퍼레이드에 나오는 무기 중에는 독일산과 한국산 외에도 미국산 역시 상당수 있었는데 독일은 미국산 무기까지는 별 저항 없이 내보냈으면서 한국산 무기만큼은 단 한순간도 영상에 비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편집해뒀죠. 해당 보도는 독일답게 사뭇 진지한 척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나오는 영상은 그들의 속 좁은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던지라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보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들이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일 동안 한국 방사는 숨기지도 가리지도 않는 실제 성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구매한 국가들은 물론 한국과 함께 훈련만 같이 해봤던 나라들도 눈앞에서 그 성능을 확인하고 나서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무기에 대한 많은 증언들이 있고 이런 증언들은 무기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상급자들부터 전장에서 무기를 직접 운용하는 일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한국 무기 실사격 후기를 중심으로 지난 영상들을 모아보았는데요. 이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한국 무기의 현주소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최근 들어 속속 새로운 수출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다연장 로켓 천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어서 폴란드에 팔리고 노르웨이와 루마니아가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빠른 납기와 가격을 무기로 비슷한 무기 체계인 미국의 M270 MLRS 대신에 전 세계 각국에서 점점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는 슬슬 구매한 천무를 인도받아 실제로 써보고 있는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천무를 눈앞에서 구경해보러 찾아오는 경우도 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천무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천무의 성능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최근 천무의 성능에 감명받은 해외 장성의 인터뷰와 얼마 전 등장한 새로운 천무의 모습까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은 호주 땅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탈리스만 세이버 2023인데요. 세계 최대의 국제 해군 훈련인 환태평양 합동연습 림팩 다음으로 큰 훈련으로 꼽히는 만큼 수많은 국가가 다양한 장비를 이끌고 참가했습니다. 올해 훈련은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실시됩니다. 한국을 비롯해 훈련 주관국인 미국, 호주와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등 15개국에서 함정 20여 척, 항공기 60여 대, 병력 3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렇게 모여 강제 진입작전과 반공전, 대잠 대함전, 해상기동훈련, 사격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죠. 한국은 올해 훈련에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과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마리논 상륙기동헬기,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상륙돌격 장갑차 KAAV 등 해군 해병대 주요 전력과 장병 720여 명을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 대대급 병력과 마리논, K9, 천무 등 해병대의 주요 전력도 처음으로 참가하며 이중 K9과 천무는 실사격 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천무의 경우는 이번 훈련으로 해외에서 실사격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죠. 참여한 장비 목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탈리스만 세이버 2023은 규모로는 림팩에 밀리지만 림팩과는 달리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의 군사적 역량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22일 훈련이 개시된 뒤 각국의 군사 매체는 발빠르게 이를 취재해 보도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호주 측 장성이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소감을 풀어놓은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것은 호주 육군 준장 데미안 힐로. 탈리스만 세이버 2023에서는 호주군 훈련전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힐 준장은 한국군이 2021년에 이어 올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국은 이번에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을 호주에 처음으로 배치해 실사격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파트너들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탈리스만 세이버에 상당한 규모로 참가한 것은 한국과 호주 양국의 국방관계 성장을 보여주는 가시적 사례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성능은 훌륭하다. 포병 장교 출신으로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중에 천무의 실사격 시연을 보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호주는 다연장 로켓 도입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미 미국산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화가 천무 도입을 제안했을 때에도 별다른 답변이 돌아오진 않았었습니다. 즉 힐 준장의 극찬은 천무 도입이 탐난다거나 한국과의 모종의 이권 관계가 얽힌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천무의 성능에 탐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천무는 비단 구매국이 아니라도 그 성능을 본 많은 사람들을 감탄시키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다연장 로켓 MLRS는 단종됐고 하이마스는 운용 교리가 전혀 다른 포지션이라 천무는 이들을 대체하는 유일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죠. 하이마스의 경우 빠른 장거리 전력 투사를 요구하는 미군의 수요에 맞춰 발사대를 축소해 C-130 수송기에 적재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MLRS보다 경량화되고 전개 속도도 빨라졌지만 화력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경량화를 위해서 땅에 대는 지지대를 생략했는데 이 때문에 유도탄 발사에는 문제가 없으나 튼튼한 고정이 요구되는 무유도 로켓은 사실상 발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격의 직격타가 되어 문당 50억 원 수준이라는 고가가 되어버렸죠. 반면 천무는 문당 가격이 30억 수준이면서 더 많은 화력을 투사할 수 있어 수송기를 통한 장거리 전력 투사를 하는 국가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무기 체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천무가 특히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는데요. 바로 천무가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폴란드의 이야기인데요. 현재 폴란드는 갑자기 서쪽으로 눈을 돌린 러시아의 위협을 정면으로 맞닥뜨린 상태입니다.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의 월경지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를 향할 수 있는 유일한 육로가 수바우키 회랑뿐입니다. 이 수바우키 회랑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가 양쪽에서 각각 국경선을 대고 있으며 발트해 방면 러시아의 유일한 부동항으로 가는 길을 걸어 잠그기 위해 양국 모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죠. 이 수바우키 회랑 앞에 현재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진을 친 상태인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바흐무트 지역에서 폴란드가 공여한 무기와 싸워왔고 그래서 폴란드의 원한이 깊은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수바우키 회랑을 통해 칼리닝그라드를 탈환하고 폴란드를 공격까지 할 생각입니다. 이들이 이런 과감한 계획을 짠 이유는 폴란드가 너무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겼는데 그 물량을 다시 메우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역시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가장 납기가 빠른 한국과 작년 계약했던 것이지만 러시아 측의 행동이 너무 빨랐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이들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기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다 국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토에 가동 가능한 무기가 별로 남지 않은 폴란드는 어쩌면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무기나 막 배치받은 무기도 국경에 투입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특히 한국으로부터 배송된 지 얼마 안 돼서 따끈따끈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이곳에 가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배에 올라 폴란드를 향하고 있는 첫 번째 폴란드 수출형 천무가 있죠. 지난 5월 중순, 폴란드는 한국에 옐츠 전술 트럭을 보내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천무를 구매하는 조건이 자신들이 사용하던 옐츠 전술 트럭에다 천무의 발사대 부분만 통합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불과 한 달 만에 이 전술 트럭에다 천무 발사대를 통합시켜서 6월 중순쯤 마침내 최초의 폴란드형 천무 WR-300 호마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마르는 그 직후 배에 몸을 실었고 며칠 뒤인 8월 초에는 폴란드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호마르가 배에서 내리기도 전인 7월 20일에는 폴란드 사양으로 완전 신규 생산한 천무 발사대 모듈 1호기가 출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기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9개월도 안 되어 생산된 것입니다.
계약에서 생산까지 보통 2~3년 걸리는 일을 단기간에 해낸 것으로 김동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이사업장장은 폴란드 요구에 맞게 설계와 개발, 생산 설비 개조 등을 빠르게 진행했다. 생산 속도와 원가, 절감 노력이 성공의 배경이라며 폴란드도 한국 엔지니어들을 데려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만족감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처음 옐츠 전술 트럭을 받아온 것은 통합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천무 발사대 모듈 1호기부터는 차대 없이 모듈만 폴란드로 보내서 옐츠와의 통합도 현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폴란드가 구매한 천무는 218대. 이 중 18대가 우선적으로 올해 인도되게 되는데요. 올해도 이미 하반기에 들어섰으니 이 물량을 맞추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이 폴란드형 천무는 동부 국경의 육군 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동부 국경에서 가장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수바우키 회랑, 그리고 동부 국경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벨라루스와의 접경지에도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폴란드에 판매한 천무가 바로 밥값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가 폴란드를 침공하지 않더라도 이는 국경에 천무가 배치됨으로써 발생시킨 억지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이들이 정말로 침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폴란드군이 한국을 대신해서 천무의 실전 경험을 만들어주겠죠. 시간이 지나면 천무는 아마 지금의 K9과 같이 한국 방산의 최고 효자로 등극할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와 같은 구매국들뿐만 아니라 호주 같은 제3의 국가들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죠.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폴란드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바쁜 무기는 바로 한국에서 도착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지난 7월 15일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이 폴란드 동부 콜로 지역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가장 먼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부하슈차크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벨라루스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공격에 맞서기 위해 벨라루스와 인접한 콜로 지역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기동부대를 배치하여 폴란드의 방어태세를 완벽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8일 콜로 지역의 산간지대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K2 전차의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폴란드군이 운용하는 K2 전차는 험난한 야지를 거침없이 가르며 뛰어난 기동성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서 K2 전차가 주행하다 말고 갑자기 제자리에 멈추더니 차체가 푹 꺼지듯 내려앉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차체가 땅에 닿을 듯 내려가는 모습에 결함이라도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는 K2 전차가 가장 현대적인 전차라 불리며 특히 산악지형에서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별한 기능을 선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K2 전차의 놀라운 능력에 직접 K2 전차를 몰아본 폴란드 전차병들이 찬사를 보냈는데요. 영상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ak spektakularnie wyglądają możliwości K2, ale to hydropneumatyczne zawieszenie to nie tylko większy komfort dla załogi, to przede wszystkim większe zdolności do obrony i do ataku, choćby strzelanie zza przeszkody, ukrywanie się i większy kąt podniesienia działa. Czołg K2, który zasilił polską armię. Wyjątkowo skuteczny i wyjątkowo mobilny. Komfort załodze gwarantuje m.in. hydropneumatyczne zawieszenie, które zwiększa możliwości czołgu w każdym terenie. Większe możliwości hydropneumatyka pozwala nam na ustawienie płaszczyzny czołgu. Można go podciągnąć do góry, można go podwyższyć zawieszenie o 10 cm, można ją puścić o kolejne 30 można go przełożyć na bok, lewy, prawy, można podnieść przód, można podnieść tył. To rozwiązanie, które gwarantuje komfort, ale przede wszystkim pozwala na oddanie celniejszego strzału podczas jazdy oraz uniknięcie kontrataku po oddaniu strzału. Zaraz po oddaniu strzału możemy po prostu obniżyć sylwetkę, schować się za wzgórzem, zostać niewykryci. 세계 최초로 K2 전차에 적용된 반능동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직접 사용해본 폴란드 전차병들은 자세 제어 기능을 활용한 K2 전차의 놀라운 작전 능력에 감탄을 드러냈습니다. K2 전차는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통해 지형과 노면의 상태에 맞춰 궤도의 접촉면을 조절하여 쉽게 지형을 돌파할 수 있으며 늪과 같은 지형에서도 궤도의 각도를 조절하여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궤도로도 탈출하기 어려운 논이 많은 한반도에서 전차가 기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이죠. 또한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통해 포신의 각도를 일반적인 전차보다 더욱 넓은 폭으로 조절할 수 있어 일반적인 전차로는 조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목표물을 상대로도 사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격 후에는 일반 전차보다 낮은 K2 전차의 차체 높이를
유기압식 서스펜션으로 더욱 낮추어 조금의 굴곡만 있는 지형에서도 은원패할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장치로 공격과 방어 능력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이죠. 그리고 간과하기 쉽지만 뛰어난 승차감은 전투 지속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접 전차를 몰아야 하는 폴란드 전차병들이 가장 호평한 부분이었죠. 유기압식 서스펜션 이외에도 직접 K2 전차를 운용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장점들이 언급되었는데요. Celny jest niesamowicie ten czołg. Na odległość 1000 metrów jesteśmy w stanie zrobić w celu przestrzelinę. Wybieramy punkt, po czym po prostu dokładnie w ten punkt pocisk trafia. Zasięg, maksymalna donośność tego czołgu, tych pocisków to jest do 10 km. Sam osobiście strzelałem na 2000 metrów i no, ciężko jest nie trafić. Koreański K2 jest wyposażony w silnik o mocy 1500 koni mechanicznych, co w połączeniu z wagą nieco ponad 50 ton czyni go najmobilniejszym w swojej klasie. Czołg jest bardzo zwinny, jak na czołg swojej klasy, przy czym jest to jeden z 4 aktualnie produkowanych o tej mocy 1500 koni. Jest najmobilniejszy z nich wszystkich, ponieważ jest także najlżejszy. K2 wyposażony jest w 120 mm armatę obsługującą 3 rodzaje amunicji: kumulacyjną, podkalibrową i przeciwlotniczą. Amunicja ładowana może być i wewnętrznie, i zewnętrznie. Posiadamy tak zwany piec z tyłu, do którego ładujemy amunicję. Jest to bardzo prosty proces ładowania. Poza tym możemy ładować tą amunicję wewnętrznie, nie wychodząc z czołgu, nie otwierając nawet włazów. Za skuteczność czołgu odpowiada także stacja meteorologiczna na wyposażeniu K2. Wszystkie poprawki związane z wiatrem czy innymi warunkami atmosferycznymi są niwelowane już przez system. Poza tym jak lufa nagrzewa się po oddaniu kilku strzałów, posiada też system DMRS. Jest to laser z licznymi lustrami, który też nanosi dokładnie poprawki co do wygięcia lufy. Załoga czołgu ma do dyspozycji szereg nowoczesnych rozwiązań, które pozwalają bezpiecznie obserwować otoczenie i namierzać cele. Jest to kamera termiczna z przodu, zwykła kamera do obserwacji z tyłu, kolejna kamera jeszcze do obserwacji z przodu. Także no, dochodzą 3 kolejne kamery, które pozwalają nam obserwować pole z przodu, z tyłu, no a także peryskopy, które tak jak w poprzednich czołgach pozwalają na obserwacje też na boki. W swojej dyspozycji mam kilka różnych kamer. Przede wszystkim ta kamera tutaj jestem w stanie dzięki tej kamerze prowadzić obserwację 360 stopni. Czyli ona jest rzeczywiście na głowicy, która się obraca dookoła. Jestem w stanie obserwować całe otoczenie dookoła. Zarówno w dzień, jak i w nocy, ponieważ mam do dyspozycji kamerę zarówno dzienną, jak i termowizyjną, wykrywającą ciepło. Do tego mam kilka rodzajów zbliżeń. Maksymalnie kamera pozwala na 60-krotne przybliżenie. Czołgi T-72, których miejsce zajęły K2, pozwalały na przybliżenie 8-krotne. Około 3 km, jeżeli mam maksymalne zbliżenie, to ten cel jest praktycznie na cały ekran, jest bez problemu do zidentyfikowania. Dodatkowo automatyczny system namierzania celów pozwala wykryć 20 zagrożeń jednocześnie. Do wykrytych celów, przede wszystkim w kamerze termowizyjnej, zostanie dodana taka żółta ramka. Ja wtedy jestem w stanie zauważyć, że system coś zauważył. Także ten czołg wybacza błędy dowódców. Jeżeli ja nie wykryję jakiegoś zamaskowanego sprzętu, jest szansa na to, że sprzęt go wykryje i zwróci moją uwagę na to. Za bezpieczeństwo załogi K2 odpowiada nie tylko nowoczesny pancerz, ale też wytrzymała płyta oddzielająca załogę od amunicji. Do tego aktywne systemy. Typu soft kill i hard kill. Jeżeli chodzi o system soft kill, jesteśmy w stanie postawić ścianę dymu, która nie dość, że ukrywa całą naszą załogę, tak samo jest w stanie zmylić pociski, które lecą do nas. Dodatkowo na tym czołgu istnieje możliwość montażu systemu hard kill, czyli systemu, który już fizycznie zniszczy pocisk, który zbliża się do tego czołgu. Przedział amunicyjny jest odgrodzony całkowicie od załogi, znajduje się z tyłu. Poza tym jest przykryty specjalnie osłabioną płytą, która jeżeli by wybuchła, to zostanie ta cała siła wyrzucona na zewnątrz, z dala od załogi, po prostu wyrzucając płytę, która ją przykrywa. Czołg K2 może oddać 10 strzałów na minutę. To prawie 2 razy więcej niż jego poprzednik w szeregach polskiej armii T-72. 이처럼 K2 전차가 공격과 방어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운용해본 폴란드 전차병들의 증언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기존의 폴란드군이 운용하던 전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보여주며 폴란드 전차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전쟁의 위협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K2 전차와 같은 믿을 수 있는 한국 무기의 합류는
폴란드군에 있어 말 그대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1년 전만 해도 소련제 T-72와 80년대 생산된 구형 레오파르트2 전차를 운용하던 폴란드가 계약 후 1년도 안 돼서 도착한 K2 전차 28대로 새롭게 무장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직도인 물량 152대는 2025년까지 공급될 예정이고 폴란드 현지에서 K2PL 800여 대가 생산되며 총 1000대의 K2를 통해 폴란드군은 유럽 최강의 기갑부대로 재탄생하게 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K9 670대, FA50 48대, 천무 288대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폴란드군은 벨라루스나 러시아가 엄두도 못 낼 유럽의 수문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동유럽과 북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산 무기. 그 중에서도 K9 자주포는 경이로운 판매고를 올리며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K9을 이미 한 번 구매했던 국가들도 실제로 써본 뒤엔 그 성능에 반해서 더더욱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그렇게 한국 무기를 구매했던 고객 국가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가 공개적으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던 일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그렇게까지 규모가 있는 나라는 아니다 보니 지난 5월의 나토 연합훈련만큼의 대대적인 훈련은 아니었지만 이 훈련은 에스토니아군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역했지만 아직 싸울 수 있는 예비군들까지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K9을 두고 에스토니아군의 미래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훈련장의 상황을 현지 보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방위사업청의 정보 공개 게시판에는 해외 사업 관련 공시가 무더기로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에스토니아에 대한 항목도 있었는데요. 공시에 나온 내용은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 부품 15종을 수출하여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미 지난 5월 대규모 훈련을 한 차례 마친 에스토니아에서 부품을 다시금 수급해간다는 점에서 조만간 K9을 이용한 군사적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9일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유럽의 군사 매체 조인트 폴시즈닷컴은 8월 9일 에스토니아가 벌인 K9 실사격 훈련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훈련은 보도 이틀 전인 8월 7일 이루어진 것으로 훈련에 동원된 K9의 모습이 담긴 사진, 참여한 사령관과 장병들의 인터뷰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매체는 이날 훈련에 동원된 포병부대의 징집병들과 재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군들이 K9의 실사격을 보고 하얗게 질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는데요. 포병부대 사령관은 인터뷰를 통해 훈련에서 K9이 얼마나 효율적인 사격을 선보였는지 설명했습니다. 포병부대의 사령관인 카스파르 페데르 소령은 징집병들과 예비군들의 활약에 만족했다. 승무원들은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K9의 사격은 목표물에 명중했거나 유효한 피해를 주었으며 사격 관제사는 사격 재원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K9 도입 전에는 사격에 앞선 절차가 포병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문제였다. 그러나 K9을 추가한 뒤로는 이러한 상식의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 포병들이 사격을 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감각, 즉 포가 제자리에서 발사된 뒤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조준점이 흐트러질 때 발생하는 시스템 경고가 없었다며 혀를 내둘렀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훈련은 징집병들과 재훈련 받는 예비군들이 함께 진행했는데요.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에스토니아는 독특한 훈련 과정을 거쳤다고 매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첫 사격 훈련은 현역군 교관이 통제했지만 징집병팀은 그 뒤부터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전문성과 기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 K9 자주포팀의 포반장인 야스 키슬러 일병에 따르면 모든 병사들은 사격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K9을 완전히 다루는 데에는 여전히 연습이 필요하지만 다음 사격에서는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키슬러 일병은 말했죠. 한편 징집병들이 징집 전 3개월간의 기동포 기본 과정과 특화 과정을 거친 반면 예비군들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신속 재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라이코 카시크 일병은 저는 2010년에 군 복무 중이었고 당시 저는 계산 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훈련하는 동안 저는 조준과 보조 조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대에서 전화를 걸어 신무기 훈련을 받고 현역으로 복무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 팀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들 사령관은 예비군을 사격 훈련에 동참하는 것이 향후에도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부대의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갈고 닦으며 필요한 경우 함께 나가 싸울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체는 이 훈련에서 장병들이 경험한 K9이 에스토니아 포병 전력의 미래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K9이 높은 관통력, 우수한 장갑 보호 및 높은 화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45년의 수명 중 적어도 30년 동안을 에스토니아 포병들이 향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죠. 현대적인 장갑 자주포는 포병 승무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더 빠른 기동을 가능하게 하여 적 무기에 더 잘 저항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K9 체계는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징집병과 예비군 모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스토니아는 수량은 많지 않은데도 K9을 알뜰살뜰하게 잘 활용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에스토니아가 보유한 K9은 18문. 솔직하게 표현해서 많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총 전력 3,500명의 한 개 사단밖에 운용할 수 없는 작은 군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들이 K9에 얼마만큼의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의 군대다 보니 예비군도 불러다가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유사시가 아니면 소집되지 않을 이들 예비군한테까지 K9을 훈련시키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보유하고 있는 K9은 현재 18문이지만 지난 1월 에스토니아는 한국에 보유한 수량만큼을 더 주문해서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2배인 36문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스토니아 육군 약 100명당 1문씩의 K9이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적인 수로 따지면 결코 많지 않지만 그 질은 격이 다르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K9을 도입한 직후부터 누구보다도 K9을 잘 다룰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최초의 K9이 도착한 것은 2020년 10월.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한국의 K9 포병학교에서는 에스토니아 장병들이 K9 운용 및 정비 교육을 이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병 장비를 다루고 고치는 교육이 한 달 만에 끝나지는 않을 터이니 이는 에스토니아가 초도 물량 도착도 하기 전부터 한국을 믿고 장병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파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던 시기라서 이 훈련을 받는 데에만 해도 많은 역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에스토니아 장병들은 이를 극복하고 무사히 교육을 이수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포병 전력을 확보하는 데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작년 4월에는 창원에서 열렸던 전세계 K9 자주포 도입국들의 모임인 K9 유저 클럽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다른 국가들의 도입 수량과 비교하면 초라하게 느껴질 만도 한데 에스토니아는 이곳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K9 운용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대표로 참석했던 알란 나이드마 소령이 이 자리에서 K9 추가 도입까지 선언하기까지 했죠. 이때 언급된 에스토니아 추가 도입분 K9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납품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에스토니아의 K9 6대가 추가로 납품되었는데요. 폴란드와 바로 이웃나라다 보니 폴란드의 K2 흑표와 K9을 납품하던 바로 그 배에 같이 실어보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에스토니아에 납품되던 K9 중 한 대는 겉에 씌워진 방수포에 한글로 에스토니아라고 쓰여져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출고나 선박 담당자가 폴란드 도입분과 에스토니아 도입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이번에 에스토니아가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나서야 다시금 조명받은 사실인데 에스토니아는 한국에 부품 수출 요청을 보내기 전부터 K9을 이용한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보유한 K9들의 창정비가 하나둘 완료됐던 것이죠. 아마도 완전 분해 후 정비 재조립하는 오버홀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놀랍게도 에스토니아는 이 과정에서 K9의 자체적인 개량을 가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차체 측면을 따라서 궤도 보기륜을 절반 정도 가리는 스커트 장갑을 추가한 것이죠. K9은 방호력을 딱히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지는 않지만 왜인지 유럽 방면의 군사 전문가들은 측면 스커트 장갑의 유무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원판에는 스커트 장갑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스커트 장갑만 달면 완벽하다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를 내곤 했는데요. K9 도입국 중 일부는 이런 우려를 받아들여 실제로 스커트 장갑을 간단한 개량으로 추가하고는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호주와 핀란드가 있죠. 에스토니아 역시 이들의 선례를 따라서 스커트 장갑을 추가하는 개량을 오버홀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놀라운 점은 에스토니아의 경우 도입 수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보니 이런 간단한 개량에도 난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판에 없는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추가하는 작업이다 보니 그 제작 비용도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요. 고작 18문에 적용하기 위한 수량만을 요구했을 테니 대량 생산으로 인한 가격 절감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18문의 K9을 제값 다 주고 자체 리폼했다고 말해도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인지 이들이 새롭게 개량한 K9의 모습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멋진데요. 사진과 기사로 이런 소식을 접하는 한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오히려 이를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이처럼 K9 운용에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9이 에스토니아 육군에게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전력일 뿐더러 향후 30여 년을 책임질 미래와도 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비군 장병들까지 훈련장에 불러내서 K9을 소개하고 운용법을 교육하는 것은 앞으로의 에스토니아군의 모습에 K9이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와 같았죠. 수십 년의 미래를 한국에 올인한 에스토니아군. 이들은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벌써부터 체감하고 있습니다. Ох, ебана! Ох, ебана в рот! Что-то взорвали нахуй. 광복절인 지난 15일은 최근 대규모 방산 거래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혈맹이 된 폴란드한테 있어서도 기념할 만한 날이었습니다. 폴란드의 8월 15일은 1920년 러시아 볼셰비키군의 침공에 맞서 싸워 이긴 날을 기념하는 일종의 전승절로 폴란드군은 아예 이날을 국군의 날로 지정해 열병식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올해 퍼레이드도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냉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K2, K9, FA-50 천무 등 한국에서 구매한 신무기들이 총출동했고 많은 폴란드 국민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 온 최첨단 무기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날 폴란드에 꼭 기쁜 소식만 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병식을 선보인 폴란드한테 대답이라도 하는 듯이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 인근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대규모 공습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도시에 28발의 순항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가해 수십 명이 다치고 3명이 희생됐다고 전했습니다. 공습을 당한 대표적인 도시는 루츠크시와 르비우시인데 이 두 곳 다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는 최후방이지만 폴란드 국경으로부터는 100k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르비우시는 폴란드와 고작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폴란드는 이곳의 공습 소식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습에 동원된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이라면 조금 더 날아가서 폴란드 영토를 공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폴란드는 현재 벨라루스 접경지에 집결한 바그너 그룹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 1만 명의 병력을 급파한 상태.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에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급증한 폴란드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도 시비를 걸어대면서 전선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우크라이나 항구를 공격해 인근의 루마니아가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폴란드를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다양한 첨단 무기를 선보이자 러시아 측에서 폴란드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벌인 일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자 폴란드에서는 열병식에 나왔던 그 무기들이 실제로는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한 폴란드 TV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폴란드 주둔 나토 다국적군의 대변인을 불러 인터뷰를 진행했죠. 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And now, as announced to discuss the Polish army, we're joined by Colonel Lieutenant Krzysztof Płatek, spokesperson for Eurocorps. Good evening. So today we celebrate the Polish army, and you had a chance to be at the parade. What does it mean for you personally, as a soldier, a day like this? Maybe I will just start with that it was a very long and tiring day, but it was also a day of pride. And I suspect that not only for me, but I think that for every soldier, day of pride for what we do on our daily basis. That it was a day when we can show to the citizens of Poland that we are here and we are here for them and we are taking care about their safety every day. Right, it's not just soldiers alone, it's the soldiers with the equipment, right? And we saw many of new units today. Could you tell us a bit more about that? I think that we should start with that the special day, like the Polish Army Day, is the day when the army shows the best equipment it has.
Of course, there is still the lack of the newest models of the equipment, but we are working with the contracts has been signed. The deliveries are coming from day to day. The Polish army is getting stronger and stronger. So it was the day when we showed the new modern tanks, new planes. The new rocket artillery systems, and of course the most significant, the air defense systems like Wisla, which is the Patriot IBCS system. Right. Now, these are especially important. Well, we know that from Ukraine. Now, as a soldier, and I guess as an enthusiast of military, you must have witnessed how the Polish army has changed past this few decades. So, what are your personal thoughts of the army then and now? The Polish technical modernization process is realized in the consistent manner, and the plans are very flexible to adaptation for the dynamic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security. And the Polish modernization processes covers all the domains. We should highlight it, that from the land,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Polish army, through the navy and air, ending with the space and the cyberspace. And these all changes are changing in total the face of the Polish army. The Polish army this way is going to be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ces in the Europe. I guess, well, I agree with you. But, you know, the situation is like we have war just across our eastern border, and this modernization we're talking about is, well, rather a fast one. I wouldn't call it ad hoc one, but we know why so many equipment is being bought right now. Is there any logic in buying equipment from so many countries and from so many producers, and are they compatible with the rest of the equipment we have today in Poland? Diversification in the process of the acquiring of the new equipment is something natural. In our tim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in technology, the world became small. And there is nothing significant, nothing special in that we are procuring the new equipment not only from our domestic defense industry, also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is our biggest ally, but also from the so distant supplier like the South Korea. Importantly, we should highlight that also that the South Korea built their defense industry with th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lso, the South Korean army is training on daily basis with the United States Army, and the equipment from the South Korea is compatible with the equipment from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are the biggest player in the whol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so it is natural that the equipment from the South Korea will be compatible with the other elements of our defense systems. 한편 열병식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던 K2 흑표 전차에 대한 일반의 관심도 매우 컸습니다. 장차 폴란드는 1000대에 달하는 K2 PL을 운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유사시 전장에서 가장 흔하게 앞서 나가 싸우는 기종이 K2 PL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많은 폴란드인들이 한국이 만든 전차가 폴란드 국민과 장병들을 지켜줄 수 있는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의 한 군사 전문가는 열병식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최정예 전차병을 현장에서 만나 K2를 직접 운용해본 생생한 감상을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Też ma 3 załogantów, czyli też jest automat ładowania. Zgadza się. Przy czym tutaj amunicja jest umieszczona gdzie? Z tyłu wieży? Z tyłu wieży. Czyli nie siedzą na karuzeli tak jak było w 7.2, a automat ładowania jest umieszczony z tyłu. Jaka jest pojemność automatu ładowania? 23 pociski. No więc liczba amunicji w automacie ładowania w tym wozie jest porównywalna z liczbą amunicji w 7.2, natomiast wyposażenie tego pojazdu, system kierowania ogniem, system ostrzegania, komfort pracy załogi, on ma klimę? Ma. Strzeliście już z nich? Strzelaliśmy, oczywiście, że strzelaliśmy. Jest płynny przede wszystkim. Jest płynny, jest... On ma hydropneumatyczne zawieszenie? Zgadza się.
Tak, ma hydropneumatyczne zawieszenie. Ten wóz jest po prostu wygodny, jest komfortowy. Oczywiście jest to zupełnie inny sprzęt. Systemy, które są zastosowane, są systemami już nowoczesnymi, systemami takiego XXI wieku. Więc jeżeli to wszystko się na siebie nakłada, załoga jest w stanie prowadzić naprawdę precyzyjny ogień. Jeżeli chodzi o hydropneumatyczne zawieszenie, ono pośrednio też przyczynia się do skuteczności ognia, ponieważ eliminuje drgania wozu, tak? Przez to załoga ma dużo łatwiej trafić w cel. No i można tym zawieszeniem jeszcze sobie zwiększać, zmniejszać kąt pochylenia Tak, to armaty. też ma kilka funkcji, ponieważ możemy sobie zwiększyć kąt, maksymalny kąt, pod jakim jesteśmy w stanie prowadzić ogień na wzniesieniach czy na wzniesieniach przede wszystkim. Oczywiście to też zwiększa możliwości taktyczne, ponieważ załoga jest w stanie schować się za wzgórzem, za małym pagórkiem, by prowadzić obserwację tylko i wyłącznie przez przyrząd obserwacyjny dowódcy, po wykryciu celu wychylić się dosłownie 10 cm, oddać strzał i schować się z powrotem. Tu jest system Hunter-Killer, tak? Czyli dowódca System Hunter-Killer. namierza cel i generalnie może naprowadzić wstępnie armatę na ten cel? Tak, system Hunter-Killer to troszeczkę inna rzecz, jeżeli chodzi o hydropneumatykę, dlatego że tutaj działonowy prowadzi obserwację, jak i dowódca. I w momencie, kiedy dowódca wykryje cel, może jednym przyciskiem od razu skierować armatę na ten cel. Jak osiągi tego wozu w terenie? On ma silnik 1500 koni. 1500, czyli tak jak Abrams, tak jak Leopard, tak? Tak. Mniej więcej ta sama moc. I jak oceniasz osiągi wozu w terenie? On przede wszystkim w terenie płynie. To już nie jest ten sprzęt, którym rzuca, którym trzęsie, gdzie załoga w środku lata przód-tył, tylko tu rzeczywiście na tym wozie bardziej jak na statku. Tu rzeczywiście płynie się przez ten teren, jest płynnie, sprawnie i wygodnie. I mam nadzieję, że to, że ten czołg płynie w terenie, pan porucznik się uśmiecha, być może będziemy mogli pokazać Wam już w niedalekiej przyszłości. Dzięki Ci serdecznie za rozmowę. Dzięki. Odpoczywajcie przed dalszą próbą, bo jeszcze chyba będzie jeden przejazd. 점점 격화되는 유럽의 군사적 상황. 러시아가 다름 아닌 퍼레이드 당일에 폴란드를 상대로 도발을 가한 것을 보면 적어도 러시아가 한국 무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폴란드는 과연 한국 무기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